칼뱅의 청교도가 자본주의 정신인 이유. 자본주의 문화 성격을 가장 뚜렷이 규정하는 노동에 헌신하는 합리주의는 어디서 발원했는가? 막스 베버의 책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 속 핵심 질문입니다. 그의 해답은 간결했죠. 자본주의 정신의 발원처는 칼뱅의 청교도입니다. 퓨리탄들은 신의 소명을 성실하게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버는 직업에서 찾았으니까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전통적인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간결히 충고합니다. 시간이 돈임을 명심하라. 신을 받들듯 시간을 아껴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베버가 주장한 자본주의 탄생 배경이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자본주의는 금욕주의와 잇따라 있습니다. 심지어 자본가는 탐욕스럽지 않지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했던 칼뱅의 삶을 통해 어떻게 금욕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생했는지 톱봐 보겠습니다. 칼뱅의 가문은 프랑스 피카르디 지방 누아용에서 부를 이뤄 성공한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훗날 이들을 우리는 부르주아라 칭하죠. 애초 이 가문은 통을 만드는 장인 계급이었으나 칼뱅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 때 높은 지위로 올라섭니다. 그는 대학 공부를 통해 누아용 대성당 참사회 법률 자문관이 되고 주교의 비서관까지 오르며 가문을 일으켰죠. 상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기술과 법률로 돈을 벌고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면면과 유사합니다. 칼뱅의 아버지가 부유한 태역 군인이자 호텔 주인의 딸인 아름다운 장르 프랑과 결혼하면서 칼뱅 가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죠. 1509년 7월 10일 오후 1시 27분 칼뱅은 이처럼 귀족 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경건한 여인 어머니 잔느 프랑은 칼뱅이 3살 때 세상과 작별하죠. 아버지는 바쁘게 재혼하고 두 딸을 가진 새 어머니가 칼뱅에게 생깁니다. 칼뱅이 유년시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죠. 그는 경건한 친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요. 친어머니와 짧은 순례 여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칼뱅과 어머니는 어느 한적한 날 시골 골짜기를 2시간 걸어 예수의 조모인 성 안나 사당에 갔는데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가 높이 올려주면 어린 칼뱅이 촛불과 화환과 숭배하는 순례자들의 얼굴에 둘러싸여 황금관 속에 누워있는 성 안나의 유골에 입을 맞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환호했죠. 칼뱅은 이 경험을 평생 기억합니다. 특히 누아용은 종이 많은 곳이었던 터라 경건한 정신이 생활 깊숙한 내면에 침투하였죠. 그런데 칼뱅의 아버지는 세상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반지 빠른 사람이었기에 칼뱅의 친어머니와 달리 성공하는 삶의 궤도로 아들을 안내합니다. 누아용에 있는 칼뱅의 사무실경 가정집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그 돈으로 아버지는 성직자를 삽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주죠. 편법이었습니다. 성직록을 받고 그 대가로 성인사제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해 재산까지 증식했죠. 직분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는 수백 년 이어진 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겪고 난 뒤에나 소멸합니다. 약자들에게 지독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은 끈질긴 법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12세의 칼뱅은 아버지 덕에 성직자가 됩니다. 친어머니가 바라는 경건한 삶과 아버지가 욕망했던 부유한 삶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었죠. 삭발식을 갖고 성직록도 확보합니다. 파리에서 공부하던 18세 때에는 더 큰 성직록을 받고 제 성직록은 동생 안투안에게 물려주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된 칼뱅은 누아용의 최고 귀족 가문이었던 앙제가와 친분까지 쌓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이었죠. 앙제가의 아이들은 칼뱅에게 승마를 비롯한 귀족의 취향을 가르쳐 주었고 같은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했으며 카페트라는 사립 중등학교도 함께 갑니다. 카페트란 학생들이 입은 모자 달린 망토의 이름으로 오늘날의 후드티와 유사합니다. 후드티는 쉽게 머리를 감추고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 수 있죠. 개성을 지우기 편한 옷입니다. 사회가 역동성을 잃으면 후드티가 유행합니다. 기대와 전망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그늘 속에 살고 싶어 하지요. 어둠은 빛 만큼 인간의 강력한 욕망입니다. 금욕주의까지도 탈욕망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욕망인 셈이죠. 1523년 공부가 무르익던 차 칼뱅은 앙주가의 자제들과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더 큰 세속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었죠.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칼뱅은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죠. 첫째 인물은 자크 르페브르입니다. 소르본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그는 칼뱅과 같은 피가르디 지방의 출신 학자로 아프리카와 소아시아까지 여행한 선구자였죠. 그는 종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르페브르의 제자였습니다. 산골 출신의 건강하고 붉은 수염을 가진 정치인이었는데 활동적이고 겁이 없고 민첩하고 구변에 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욤 바렐이었고
훗날 칼뱅과 함께 청교도 세력의 지도자가 되죠. 세 번째 인물도 중요합니다. 모의 주교 브리소네죠. 이 주교의 영향으로 프랑스 알세의 누이 마르가리타는 신교로 개종합니다. 특히 모 지역의 직조공들과 부유한 포도 재배자들은 르페브르가 번역한 프랑스 성경을 직접 읽었는데 이 덕에 프랑스에선 신교로 개종한 이들을 두고 이런 말이 유통되곤 했습니다. 모의 의무를 마셨다. 칼뱅은 파리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반작용도 있었죠. 프랑스 알세의 변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르페브르는 소르본 대학에서 쫓겨났죠. 1525년 그의 저서들은 정제를 받았고 그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칼뱅은 이 소용돌이 같은 정치적 충돌의 시기에 파리에 왔던 것이죠. 우선 라마르슈 문과대학에 입학합니다. 라틴어와 정통 프랑스어를 배웁니다. 이때 배운 언어 감각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널리 퍼져 칼뱅은 프랑스어의 아버지란 칭호를 얻게 되죠. 참고로 루터는 독일어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신교 창시자들의 언어가 국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창조한 정신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죠. 루터와 칼뱅의 언어를 통해 비로소 독일과 프랑스라는 국가가 탄생한 셈입니다. 현대의 국가 중 다수는 이처럼 근대의 발명품이죠. 예감만큼 국가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교양교육을 끝낸 칼뱅은 몬테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센강둑 왼편에는 파리의 사립학교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 가장 낡고 음침하며 더럽기로 소문난 곳이었죠. 지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체벌은 과혹했고 프랑스어는 단 한마디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극도로 보수적인 학교였죠. 에라스무스도 이곳에서 공부했는데 학창시절의 암울한 분위기를 간략한 말로 남겼습니다. 썩은 계란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프랑스의 대문호 라블레도 이곳을 다녔습니다. 득신되는 이를 두고 몬테규의 짧은 날개 독실이라는 세련된 문학적 표현을 남겼죠. 좋은 환경이 위대한 인물을 키운다는 속설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격언은 역사 속에 무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죠. 칼뱅 또한 이들처럼 명사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죠. 라틴 고전과 논리학은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들까지 담독합니다. 르네상스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여태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에 맹신했다는 사실은 프랑스의 후진성을 보여주죠. 프랑스는 잘 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대까지 그 습성은 유지되고 있죠. 변화가 더디기에 발전이 미력해도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기에 혼돈 속에서도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톨릭 국가들은 죄다 유사하죠. 변화에 반집빠른 적응력이 좋은 국가의 조건이 아닙니다. 삶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면 부유해도 좋은 삶이라 장담할 수 없듯 중심을 잃은 채 변화만을 쫓는 맹목성은 천박한 국가를 주저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학문을 생활에 붙여야 하는 이유고 그 생활이 된 학문으로 정치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는 여태 세계 최고의 독서 강국이죠. 칼뱅의 대학 시절 파리는 다대한 사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1525년 프랑스 알세는 카를 5세와의 전투에서 패해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1년간 감금된 뒤 풀려났죠. 반지빠른 칼뱅의 아버지는 이런 혼돈의 시기에 말맞춰 아들을 신학자가 아니라 법률가로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왕에 걸리게 추락하면 분쟁이 잦아지고 소송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칼뱅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내게 신학 공부를 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셨다. 그렇게 나는 철학 대신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루터는 아버지가 법학 공부를 강요하자 거부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으나 칼뱅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강인하지 못했죠. 자주 아팠고 다소 갈등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좋아해 경건한 삶을 동경했으나 아버지가 추천한 성공의 길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이 모순된 태도가 칼뱅의 사상을 증언합니다. 많은 청교도인들은 금욕주의적이지만 성공한 부자들이죠. 칼뱅의 인격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경건과 돈을 결부시켰죠. 여하튼 칼뱅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법학부로 유명한 오놀레앙 대학에 입학합니다. 1528년 그의 나이 19세였죠. 이 해에 37세의 만학도가 파리로 오는데 그가 바로 로욜라였습니다. 칼뱅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죠. 로욜라는 세속 권력을 잡으려다 신학과 접선하고 칼뱅은 신학을 공부하려다 세속 권력 쪽으로 선회합니다. 이 둘의 대치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와 같죠. 종교개혁이 자유로운 근대를 주저했다는 상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요컨대 종교개혁은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권 경쟁의 명분으로 작동된 정치 행위이기도 했죠. 당시 오를레앙의 분위기도 우리가 예감하고 있는 경건하고 성스러운 종교개혁적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대학생들의 환락의 장소였죠. 40여 개의 테니스장에서 학생들은 라켓 게임을 즐겼고 강에서 보트를 타며 연애와 파티가 끝없이 열렸습니다. 이곳에 칼뱅이 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지요. 그러나 칼뱅
칼뱅은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더 큰 부를 원했으니까요. 저녁 식사까지 걸렀다고 전해지죠. 이 열정적 노력 덕에 1년도 못돼 칼뱅은 학생이기보다 선생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결근하는 교수를 대신해 강의도 했습니다. 돈도 받았죠. 인정투쟁의 욕망이 그만큼 거셌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로욜라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서도 칼뱅은 또 한 번 신흥 정치 세력인 신교 추종자들과 만납니다. 반복컨대 그들은 정치 세력이었죠. 오를레앙의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인 볼마르라는 그리스어 교수가 있었는데 칼뱅은 그로부터 신약 성경을 그리스 원문으로 배웁니다. 다른 그리스어 책들도 탐독했죠. 르네상스 시절 피렌체에선 그리스어가 예술로 승화되었으나 종교개혁 시절 프랑스에선 그리스어가 청교도가 된 꼴입니다. 승화되지 못한 열망은 반동의 금욕주의로 변질되기도 하죠.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빛나는 대상도 어둠의 기운으로 받들 수 있고 어두운 사물조차도 빛의 환희를 창조할 수 있는 법이지요. 절대적 해석은 허구입니다. 사태와 사물을 향한 태도와 정치적 입지가 역사를 구축하는 것이죠.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이니까요. 대학에 적응한 칼뱅은 스멀스멀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교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누이 마르가레트가 다스리는 신교의 핵심 지역인 부르주로 가죠. 마르가레타는 저명한 법학 교수 알치아티를 이탈리아로부터 초빙해 새로운 문화의 메카로 도시를 개혁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주에서 칼뱅은 경제적 성공만을 바랐던 아버지의 꿈을 추월한 정치적 성공까지 소원하게 되지요. 세상의 변화를 아버지 못지않게 반지빨리 파악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보다 높은 꿈을 품었던 칼뱅에겐 해방이었지요. 그는 곧장 파리로 갑니다. 다시 신학과 접선하고 책을 쓰기로 작정하지요. 문프이가로 루터와 에라스무스처럼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에 의견을 달아 세네카 주석을 출간하죠. 고전을 읽고 그에 대해 조설하는 것은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쓴 책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바젤에 있는 에라스무스에게도 보냈으나 반응이 없었죠. 인쇄비로 빚까지 지게 됩니다.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실망한 칼뱅은 다시 오를레앙으로 갑니다. 법학 공부를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선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을 터입니다. 여기서 칼뱅의 인품을 가늠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칼뱅은 피카르디 지방 향후의 총무가 되는데 회비를 파티로 쓰지 않고 자신이 팔리지 않은 책을 사서 대학 도서관에 보냅니다. 공금 횡령이고 배임이었죠.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는 반쪽만 선수로운 인물이었으니까요. 공적 가치보다 사적 이득이 선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는 오늘날의 속물 교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리의 보편의식이 무너진 것이죠. 청춘 칼뱅은 오직 성공을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고향에 잠시 들러 유산을 정리한 뒤 다시 파리로 가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시험했죠. 큰 사건이 또 터집니다. 파리 대학의 젊은 학장인 니콜라스 콥의 만성저 연례연설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죠. 소르본 대학의 금수였던 에라스무스를 인용했고 연설문에 루터의 공격적 어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교수들은 분노에 의회로 달려가 학장의 처벌을 요구했죠. 이 연설문을 작성한 인물이 칼뱅이었습니다. 콥은 도주하고 칼뱅도 도망가야 했죠. 왜 칼뱅은 신교의 편을 들었는가? 시편 주석을 인용하며 그는 이렇게 수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쓰는 회심으로 내 마음을 압도하셨다. 글쎄요, 명성을 위해 썼던 글이 탄압을 받으면서 우연히 신교 세력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닐까요? 발흥하는 세력의 기대에 제 출세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칼뱅의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는 목적이 뚜렷하지 못했지요. 이미 100세가 된 노교수 르페부르를 만나 조언을 듣습니다. 르페부르는 칼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땅 프랑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쓰일 것이네. 이왕지사 르페블의 말을 예언자의 지령삼아 칼뱅은 9개의 가명을 쓰고 비밀 모임을 가지며 투사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창문으로 뛰어넘거나 어둠 속에서 사라져 총알까지 피하면서 살았죠. 이런 시련 속에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이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날로 성장하던 자본가와 개혁가, 고급 숙련 노동자들이 그를 따랐지요. 특히 부유한 도시들이 칼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빈자보다 부자들이 더 선호했죠. 왜일까? 중년에 접어든 칼뱅의 인생 속에 그 단서가 있으나 다음 시간까지 잠시 숙고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다소 긴 호흡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을 세탁해 주시길 권하며 베버가 쓴 유명한 책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에 박힌 문장을 하나 소개하면서 다음 편을 예고합니다. 청교도들에겐 빈번하게 수입과 그 크기를 반드시 계산하는 엄격한 경제성과 냉철한 자기통제 및 절제가 옹골차게 나타났다. 경건한 신앙의 생활에 왜 경제적 엄격성이 요구될까? 돈에 민감한 우리들의 내면을 주저한 칼뱅의 남은 세부에 대해선 다음을 기약합니다. 금욕이 부의 원천이 되는 원리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되길 빌며 안녕.
Paper Renaissance.